19대 대선이 불과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선 판세를 결정할 남은 핵심 변수와 후보들의 막판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일과 5일 사전투표에서 26%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투표율의 최종 수혜자가 누가 될지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차 의원님, 대체로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이 유리하다. 이게 좀 통설이었는데 이번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현재로서는 지금 보니까 사전 투표율을 보니까요. 호남이나 이쪽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측컨대 문재인 후보의 지지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상대적으로 영남 지역에서 투표율이 낮은 것은 아직까지도 보수가 마음을 못 정하고 방황하고 있다. 마지막 날까지 그런 것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배 본부장님, 이번에 투표가 높았지만 투표가 분산된 것일 뿐이지 전체적인 높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전투표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설명이 있는데, 하나는 이 투표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전투표 견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은 투표를 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는 그런 제도이기는 한데요. 사전투표 제도만 가지고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사전투표가 있었던 지난 두 차례의 선거의 경우에도 2014년 그리고 지난해 2016년 총선거에도 12.19%, 이번과 비교하면 절반도 채 되지 그렇죠. 않는 사전투표율이라는 것은 지난 총선거에도 유권자들의 관심은 높았지만 당시에는 또 상당한 선거에 대한 혐오, 정치권에 대한 혐오가 일어났습니다. 공천, 파장, 막장 공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직접 유권자들이 참여해서 대한민국을 바꾸자,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유권자가 직접 선택하자, 이런 또 소신투표 성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던 만큼 본 투표율도 투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약간씩의 해석 차이는 있지만 소신투표 그리고 이 후보자 중심의 투표를 하고 있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징상 특정 후보에게만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없는 그런 투표율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일각에서는 보수층이 또 막판에 또 결집하는 반작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최 교수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난 대선 때하고 좀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지난 대선 때 나이 드신 분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60대 이상 이른바 뭐 고령층의 그 성향 자체는 뭐 보수적인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전체적인 경향성으로 볼 때. 이번에 사전투표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사전투표가 지난 총선 때 12.2%였고 그럼 지난 지방선거 때 11.5%였거든요. 거의 2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 분산 투표의 효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산 투표보다는 좀 표심을 일찍 정한 유권자들이 가서 했다는 측면이 더 강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나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배 본부장 얘기한 뭐 투표 총량 불변의 법칙 차원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높아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난 대선이 75.8%였는데 비해서 이번 대선이 80%를 좀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견해에 동의하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60대 이상 투표율이 높았는데 20대나 30, 40대 투표율이 대단히 낮았어요. 그렇다면 이번 사전 투표율의 견인 효과가 결국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젊은 층 유권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겠죠. 형식 논리로 볼 때.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 좀 진보에 가깝다면은 야권 성향에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만 역시 지금 말씀처럼 나이 드신 분 유권자들이 지난번에 8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투표율 90%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이 어렵다. 특히 이제 투표율과 이 득표와의 관계가 완전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어요, 사실. 사실 뭔 투표 막판 어떻게까지 이제 표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하나의 변수인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오늘 강릉 산불 현장을 찾은 뒤 충주를 거쳐 광주로 향합니다. 차 의원님, 지금 문 후보 측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해달라 이런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실제 선거 캠페인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각 후보 캠프가 목표로 내세우는 것과 실제 캠페인 행동하는 것에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를 보면
목표는 뭐 50%를 상회하는 과반해달라? 압도적 다수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캠페인 하는 거 보면 자신이 현재 주력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표 다지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호남이나 어떤 충청 이쪽 부분에 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습니다. 다자구도에서 상대편 비문 지역이 분열되어서 본인이 당선되는 것을 실제로는 목표를 하는구나. 현실적으로. 이거를 알 수 있죠. 그걸 아마 그 캠프 내부에서는 아마 비공개된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것을 아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파악을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 따라서 이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실제적인 목표가 50%를 상회하기보다는 네. 상대 진영에서 분열해서 내가 되는 것 이것을 아마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있지 않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지금 홍준표 후보를 아주 세게 공략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다가 왜냐 홍준표 후보가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이러다 보면은 안철수 후보 표를 흡수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불안감이 저는 내부에 깊게 작용하고 있지 그런 않나. 측면에서 그럼 오늘 호남을 찾은 것도 광주를 찾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죠. 다지기죠. 다지기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 교수님? 그러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번 선거가 오자구도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상당히 막판 스포트가 결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반응이 좀 좋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지지율이 좀 오른 추세이기도 해요. 좀 그런데 지난 13대 대통령 선거 87년도 그때와 좀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사자구도였는데 네. 노태우 그다음에 삼김 1로 3로 김영삼, 이렇게 김대중, 김종필 김종필. 이렇게 그때 노태우 후보가 36.6%가 이렇게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나 오자 구도에서 50% 넘기는 여간해서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13대 이후에 지난 18대 대선까지 50%를 넘은 건 박근혜 후보가 유일했어요. YS도 42%였고 그리고 노무현 후보도 48%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50%를 아무도 못 넘었습니다. 이번에도 오자 구도인 상황 속에서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아예 득표력이 없다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은 예. 50%를 어느 후보라도 말이죠. 넘기기는 어렵다고 보고 홍준표 후보와 이제 안철수 후보는 사실 보수표를 일정 부분 좀 이렇게 갈라서 가지고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진보표를 좀 나눈 효과는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호남에 그 지금 마지막 오늘 내일 가고 또 충청도 예. 도는 거는 역시 충청도 지난 총선 대선 때 다른 지역보다는 좀 약간의 균형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는 게 아닌가. 좀 일단 고정층을 다진다라는 측면. 문재인 후보가 얻을 수 있는 맥시멈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글쎄 뭐 그 부분을 함부로 얘기하기 예. 어렵죠. 근데 50%못 넘는다면은 아주 맥시멈이란 만약에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라고 찍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죠. 단지 예, 이제 예. 1강 2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표 전에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얘기한다면은 그런 논리적 근거에서 누가 되더라도 45% 전후가 되지 않을까. 예. 오자 대결 구도 현상 때문인데 양자 대결 구도일 때는 보통 51대 49 정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비록 예. 퍼센티지를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구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반면에 오자 대결 구도에서는 지금 소신 투표 성향이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정한 수치의 목표치를 두어야만 지지층들이 또 재강화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많은 유권자들은 참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 조직의 또 지지층들의 결집도가 느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오자 대결구도 이렇게 목표치를 두게 되면은 그 목표치를 향해 달려가면서 재결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사후적으로 1위 후보가 당선될 때 과반을 넘겨야만 이 당선의 타당성 또 국정 운영의 동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50%라고 하는 목표치를 두는 경우들이 있고 지금 또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이 호남에서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진보층으로부터 네. 상당한 수의 지지를 또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결집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목표 수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자 대결 구도라는 점 때문에 가반을 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과거에 최창렬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오자 대결 구도가 아닐 때도 가반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소신 투표가 아주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50% 가반을 넘기는 대통령 후보와 그래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 표심이 나한테 몰리고 있다. 막판 대역전이 가능하다. 이른바
민심은 홍심이다. 문 닫고 철수하자.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전에 이제 그 자연과학에서 외사법이라고 있어요. 외사법. 어떤 변수가 변화할 때 그 앞으로 변화 예측치를 어떻게 보느냐. 예, 지금까지 변화의 그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해서 예측을 하는데 그게 자연과학에서는 맞는데 이 주가 예상하는 데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선거는 또 맞아요. 추세가. 예, 선거는. 예. 근데 지금까지 추세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후보가 아마 50%는 넘기기 어렵 거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어떻게 누를까 이것이 가장 전략적인 목표인 것 같은데 실제 이제 홍준표 후보도 보면은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양자 구도가 됐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미 이제 역전의 가능성이 이제 농후하다. 곧 이렇게 골든 이제 크로스가 있을 예,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목표를 내세우지만 실제 행동, 캠페인 하는 거 보면 여기도 이제 괴리가 져 있어요. 제가 보면 아까 문재인 후보처럼 어떤 괴리가 있냐? 정말로 이 문재인 후보를 이겨내려면 홍준표 후보가 가져와야 될 표는 사실상 안철수 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의 표이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강하게 공략해서 밑둥을 괴멸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분들을 포용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나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홍준표 후보의 캠페인 실제적인 행동을 보면은 그렇지 않죠. 이 상당히 보수 쪽의 정서와 이념에 호소하는 그 단계를 사실은 못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재인을 누가 더 잘 공략하느냐 이 경쟁인데 이것은 여태까지 했던 2등이면 되는데 예. 1등 되기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 역시 공개적으로 내세우는 목표와 실제적인 캠페인 행동에는 제가 볼 때는 또 차이가 역시 있다.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또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고는 궁금한 게요. 궁금한 게 그러면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에서 그럼 최종 목표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 1등을 하려고 하면 우리 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왜 그런 괴리가 있는 건가요? 목표가 뭡니까? 그걸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하기 상당히 곤란한데 예. 저도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일단 목표하고 실제 캠페인은 괴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그 정도 보입니다. 수준에서 어디 보십니까?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안철수나 유승민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그 표를 가져와야 되는 게 가장 상식적인 이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뭐 선거공학 이런 말을 워낙 많이 쓰잖아요. 정치공학 이런 얘기들. 일단 문재인 후보가 지금 1위였으니까 문재인 후보 제일 센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내가 제일 강한 후보다라는 양강 구도를 계속 기정사실 시켜놓고 그래서 이제 공략하려는 그러니까 홍 후보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안 후보도 마찬가지고 실버 크로스를 넘은 다음에 이제 금메달 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후보 진영이나 이 둘 중에서 어느 전략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어느 한쪽만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국면마다 그 전략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배 본부장님 네. 공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는 사실 보수층이 후보에게 좀 결집하는 듯한 그런 양상 추세가 있었는데 그런 흐름이 계속 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보수층을 결집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공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추세였거든요. 예.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 추세에 있었고 반대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 정체 추세에 있었던 것이 마지막 공표된 여론조사인데 여기서 따져볼 부분은 첫 번째로 얼마만큼 상승이 가능하냐. 이 보수 대결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층에서 보수가 차지하고 있는 숫자는 일정한 수준의 이 보수 유권자의 규모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규모를 벗어나서 지지율이 과연 시간 내에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최대치 보수 유권자층을 결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1위 후보와 대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힘에 붙이는 정도의 수준일지 그 부분이 관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 당선되었던 후보들의 과거의 면면들을 보면은 이념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이념에 걸쳐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의 홍준표 후보는 주로 중도층 외연 확대보다는 보수층 결집에 가장 크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에 지나치게 몰두돼 있는 네. 또 집중돼 있는 선거 전략을 구사할 때는 중도층이 또 이
지지층으로 흡수되기는 상당히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보수층을 결집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힘이 될지 이 두 가지가 과연 9일 네. 투표일까지 작동할지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것인지. 그것은 말씀 주신 대로 힘에 조금은 또 못 미치는 수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깜깜이 기간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일어날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보수 표심 중에 하나를 좀 변수가 하나가 사실 이제 엊그제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 복당시키고 또 친박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해제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보수 표심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것도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그 의원들의 당원권을 정지시키고 탈당하고 이랬던 이유들은 그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 탈당했었잖아요. 네. 나름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자유한국당 내에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도 있었고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탄핵에 찬성했습니다만, 아니 반대했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하나의 정치 결사체는 박근혜 정권을 감싸왔던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적어도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그 물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많은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또 비판도 많이 받았었죠. 예. 그 이후에 뚜렷한 상황 변화도 없고 그랬는데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되고 그렇게 잘 안 되니까 탈당한 의원들이 그쪽으로 가고 그걸 복당시키고 그리고 당원권 정지 다 해제하고 이렇게 되면요. 아무리 전통적인 보수층이 보더라도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명이 있었는가에 대한 생각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보수표가 예. 그렇게 홍준표 후보의 생각대로 완전히 결집한다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럴 수 있어요.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역풍도 좀 불 수 있다고 봐요. 역풍이 네, 어느 불 수도 정도는. 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이제 보수 대통합 차원의 결단이다. 후보의 통큰 결심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차 의원님 어떻게 좀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층이 모두 다 홍준표 후보에게는 가지 않을 겁니다. 일정한 부분, 특히 젊은 보수 이 부분들은 유승민 후보에게 잔류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준표 후보가 지금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보수 단합, 보수 단일화 이 기치는 훨씬 더 큽니다 지금. 네. 유승민 후보의 어떤 그 새로운 주변에 보수. 있는 사람, 새로운 보수라는 사람들의 어떤 그 지조 지키기 이거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내치고는 보수 대연합, 통합. 단일화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로 갈 겁니다. 물론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까지 땡겨가지고 완전히 진짜 명실상부한 보수 단일화를 했으면은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아까 배종찬 전문가가 우려했던 식으로 좀 시간이 모자르지 않느냐 홍준표 후보의 그 올라가는 추세가 그런 그 우려가 없이 그야말로 그냥 치고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면은 있어요. 보시기에는 어쨌든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뭐냐면 갈 길이 먼데 천리인데 요게 한 100리, 한 500리까지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근데 천리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말씀이십니다. 1등 하는 게 중요하니까. 2등은 그렇죠. 중요하지 않다. 예. 그러면요. 사실 이제 보수 표심을 놓고 경쟁하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뚜벅이 유세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걸어서 민심을 접촉하면서 막판 대역전극을 펼치겠다. 이런 보관인데 차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유세하는 거나 안철수 후보 캠프 진영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각종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안철수 후보 진영의 현재 캠페인의 목표성, 결집도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딴소리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제가 볼 때 이래 가장 전략이 없는 캠프입니다. 여기가. 가장 전략이 없다. 뚜벅이 유세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전술에 불과하거든요. 후보 간 막판에 들어가면은 후보 간에 어떻게 이합 집산을 하고 상대 후보의 약점을 쳐서 내 편으로 끌어당길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은 어차피 선거라는 것이 이제 표 모으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공학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인재사 처음에 선거 한 100일 전에 해야 될 그 뚜벅이 유세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저는 뭐 효과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텔레비전에서 그 캠프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중구난방인 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 아니냐? 네. 어떻게 보십니까?
뚜벅이 유세라는 게 나름 신선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후보들 안 하니까 일단.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지금 얘기처럼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 대선이라는 게 총선과 달라서 어떤 지역에 가서 상당히 많은 인파를 모으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일단 선거를 관통하는 쟁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사실 뚜벅이 유세도 전 뚜벅이 유세를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나쁘다고 보고 싶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더 아쉬운 거는 뚜벅이 유세에다가 플러스 선거를 갈 만한 쟁점, 시간이 물론 없습니다만 그런 걸 개발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슈를 주도해야죠. 이번 선거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어느 역대 선거보다도 선거를 관통하는 어떤 현안이나 의제가 대단히 약해요. 복지나 경제 이런 건 많은 후보들이 비슷한 공감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안보는 상당히 진보 보수가 갈리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과거에 무슨 세종시 이전이라든지 수도 이전이라든지 뭐 경제 민주화 복지 대우나 이런 커다란 어떤 쟁점 축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뒤처지는 후보가 그런 것들을 제기하면은 선거의 어떤 판을 바꿀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너무 좀 지엽적이라고 말하기까지는 뭐하더라도 참신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기 대선의 특수성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뚜벅이 유세를 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가피한 선택인 이유는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뭔가 국면 전환을 하지 않으면 변화를 노려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뚜벅이 유세에 대한 제각각의 정치적 판단은 있겠지만 지지율이 하락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철수 다움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뒤따랐던 부분이고요. 특히 이 보수 표심까지 가져올 수 있었던 데는 이 안보 또 대북 이슈에 대해서 주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 그리고 반문재인 정서에 서 있는 것이 안철수 후보다라는 평가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TV 토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이 안철수가 가질 수 있는 확장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깜깜이 기간으로 들어가는 마당에 안철수 후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안철수다운 선거 유세 방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뚜벅이 유세를 함으로써 그래도 안철수 후보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많이 모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좋은 평가, 나쁜 평가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마지막까지도 전혀 궤도 수정 없이 유세를 하고 캠페인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고민하고 본인이 가장 하고 싶었던 그런 유세를 하는 만큼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었던 또 마음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그만큼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호남의 경쟁, 호남의 표심이 과연 이제 야권 표가 어떻게 되느냐의 관심사인데 최 교수님, 지금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의 안철수 지지층이 복원됐다 이렇게 평가됐는데 그동안 호남 될 후보에게 몰아주는 그런 전략적 투표를 보여왔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조심스럽게나마 이번에도 전략적 투표의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것이다. 높아요. 단지 지금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의 그 현역 의원들이 23명이나 있잖아요. 그 조직 무시 못한단 말이죠.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지원 대표의 얘기처럼 지금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알 수 없어. 전혀 알 수 없어요. 이건 뭐 모든 후보가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일단 우리가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것이 영남은 대구는 상대적으로 이 사전 투표를 저조했잖아요. 그만큼 보수층들이 아직 마음을 확실히 정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방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호남은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일단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그렇다면은 처음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좀 나눠 가졌었는데 점점 투표가 진행되면서 안철수 후보의 당선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그리고 보수가 치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그 전략적 투표의 관점에서 볼 때 좀 어느 한 후보에게 쏠련 측면에서 높아진 것도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꼭 그 분석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최 의원님께서는? 여태까지 박지원 의원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번 발언은 가장 영혼 없는 발언인 것 같아요. 영혼 없다. 예, 실제 안철수 후보의 그 치고 올라갔던 지지율이 가장 먼저 빠지기 시작한 데가 호남이에요.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히 문재인 후보한테 기울면서 다시 말하면 호남의 유권자들이 이미 그때 4월 한 15일경에 전략적인 결정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지지율을 소위 말하면 쏠림을 주면서 그때부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쭉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나마 호남에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소속이니까 한 100% 중에서 30% 정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정도이지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제가 볼 때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거의 뭐 90% 가까이 지지를 받았을 거다. 그리고 바로 이런 추세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호남에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이번에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가듯이 상당히 어떤 자신의 위신에 대해서 처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호남표가 될 만한 후보 쪽으로 이번에도 쏠릴 것이다. 이미 쏠렸다. 이미 쏠렸다. 예. 이제 과거에 보면요, 광주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92%였어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86.3%, 전라남도가 89.3% 문재인 후보. 이번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데 저는 상당히 생각보다는 70% 정도까지 쏠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충분히 봐요. 있다. 그야말로 전략적 투표입니다. 사실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막판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인데 배 본부장님 사실 실제 득표율로 이어질 것인가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깜깜이 기간에 들어간 변화이기 때문에 참 그 수치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도 일정 부분은 이 지지율이 상승하고 득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이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기 직전 터진 이 소속 의원 탈당 사태가 유승민 후보에게는 그동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던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동정적 유권자들의 지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수도권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소속 의원들이 탈당하고 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 선언한 것에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여론이 나타났던 만큼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아닌 이 유승민 후보의 지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걸로 보여지고 특히 이 유담양과 관련된 딸인 이 유담양과 관련된 그런 성추행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또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이 유담양이 보여준 그런 의연한 태도 등이 또 긍정적인 젊은 세대들이 효과를 미쳤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도 상당히 끝까지 발목을 잡고 심상정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표 방지 심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유권자들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후보로서는 그런 이 뭔가 이번 선거에서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후보에게 좋지 못한 현상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과연 두 자릿수 득표율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신 투표 성향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특히 이번 선거에서 가장 그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호남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그래도 득표로 상당 부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번 선거 역대 다른 선거와는 달리 후보자 간 연대 통폐합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막판까지 가고 있는데 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표 방지 심리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표 방지 심리가 점점 이제 전국에 가면서 좀 더 세게 작용할 거라고 것이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누구든 내 표가 실제 작용하기를 원하는 것이 크니까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사람마다 이제 나하고 더 가까운 후보, 그건 누군가 이런 것들을 가리게 되겠죠. 하지만 전국에 가서는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2등 될 건데 그 사람을 뽑거든 조금 덜 하지만 1등 되는 사람, 그런 확률이 큰 사람을 뽑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 생각이 정말로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것이야말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선거를 치러보면 그걸 좀 느끼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 선택 가능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유권자의 권리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본인들이 왜 그래서 사람은 좋은데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좋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찍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일정하게 자기중심적 사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집권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시간이 갈수록 이래봐야 이틀밖에 안 오늘하고 내일이잖아요. 예. 근데 일정 부분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처음에 심상정 후보가 이제 6차 토론을 거치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잖아요. 일관되게 자기 논리를 쭉 얘기했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측면에서 다른 후보처럼 이렇게 보수 진보를 이렇게 표심을 의식 안 하는 아주 소신발언을 많이 했고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근데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지지가 올라갔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진보 진영에서 범진보 진영에서 문재인 후보와 이 심상정 후보는 같이 동반 상승한다라고 봤는데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유승민 후보의 지지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문재인 후보가 정권을 못 잡을 못 수 잡는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진보 지역 유권자들의 그런 판단이 불안 작용할 수 심리.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소신 투표도 물론 많겠죠, 당연히. 근데 생각보다는 좀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될 것 같고 반대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무슨 유승민 후보는 이렇게 무슨 이 사표 방지 이런 게 좀 자유롭잖아요. 어느 정도 심상정 후보에 비해서는 따라서 유승민 후보에 대한서는 좀 소신 투표 경향이 좀 강해지지 작동되지 않을까. 않을까. 그런 차이가 약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번 선거 당락도 관심이지만 정말 득표율도 정말 네. 관심인데 네, 유권자들이 사표 방지 심리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성향은 상당히 또 과거와는 달라졌던 점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라. 왜 유권자의 선택지를 좁히려고 하느냐에 그 유권자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여느 대통령 선거하고 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연령대가 좀 높고 기성세대일수록 과거의 관성적인 거대 정당 논리에 빠져서 사표 방지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유권자들 보면. 하지만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후보자 중심에 또 소신 투표를 하겠다는 의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그런 사표 방지 심리를 통한 이 유권자의 선택을 배제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경계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경계하는 예. 그런 표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선거 역대 어느 선거보다 짧은 기간에 치러지다 보니까 막판에 가짜뉴스 또 후보 간의 네거티브 경쟁도 심해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국민의 선택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차창렬 용인대 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세 분과 정치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